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엄청 덥다가 이제 더운 게 참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어제부터는 저녁 때 약간 선선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더위가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이 사태도 참 빨리 정리가 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흐린 날 더 잘 타는 이유는 이라고 해서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이번 방송을 준비를 하고 나서 방송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쩌다 이제 예전 방송을 보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제가 하는 방법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원래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이제 처음에 이제 2018년에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욘디 구독자가 20만이 안 되는 때였던 데다가 뭐 의사 선생님들의 유튜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블로그를 직접 쓰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뭐 그때는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방송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제 혼자 나름 취하고 마치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뭐 제 이야기도 하고 편하게 이제 방송을 뭐 내용 전달도 하고 이런 걸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가 유명인도 아니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없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갑자기 이런 현타 같은 생각이 온 데다가 또 비욘디는 제 채널이 아니고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전문가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제가 자칫 뭔가 다른 이야기를 잘못했다가 괜히 저뿐 아니라 비욘디에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제 생각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줄이고 이 내용 전달에만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보면 제가 2013년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쓰기 시작을 했었고, 제 유튜브 채널은 비욘디 방송하고 이제 2019년에 만들긴 했는데 뭐 거의 글을 쓰고 이 영상을 올려도 별로 조회수 자체는 없긴 한데, 지금은 너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블로그를 쓰고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찾아봐도 쉽게 나오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고 나서 제가 이거 챗GPT를 깔아서 한번 쓰기 시작해 봤는데, 여기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흐린 날에 피부가 더 잘 타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막 제가 뒤에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이 뭐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짧게 질문을 하면 이만큼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너무 정보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비욘디에서 방송을 할 때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문가인 제 생각,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내용을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하고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한 답변 드리는 거랑 뭐 제 이야기들을 길게 하는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주실 때 제가 이제 뭐 피부과 전문의니까 이제 제 전문 분야인 피부과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셔도 좋고, 뭐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대학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가는가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니까 뭐 뭐든 제가 무리가 되지 않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리엘님, 연희님, 네, 안녕하세요. 아, 캐모마일님, 수파리님, 봄날님, 네, 안녕하세요. 전에는 이제 그 내용 전달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대화를 처음에는 제가 봤었는데 요새는 이제 점점 내용 이야기만 하고 뭐 저 질문 정리된 것만 답변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시간 소통이라는 느낌이 사실 덜 들었던 것 같아서 네, 리들샷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주제를 그래도 빨리 넘어가는 의미로 제가 원래는 이제 4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 궁금해하시는 2가지만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 질문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 자, 오늘 제목은 흐린 날 더 잘 타는 이유는 이라고 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실제로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과 질문 올라오는 것, 제가 이제 네이버 지식인 그 답변 의사를 했던 것과 비욘드에 나왔던 질문들 이런 거, 그리고 환자분들이 실제로 물어보시는 것들, 이런 것들 내용을 가지고 찾아보면 실내에서도 발라야 되나, 아니면 흐린 날도 발라야 될까, 또 SPF 얼마를 발라야 되나, 혹은 자외선 차단제를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덧바르라고 하는데 화장했는데 어떻게 덧바르나, 뭐 이런 종류들,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일단 제가 4가지 정도를 찾아봤는데 오늘은 요 앞에 2가지 정도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외선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너무들 이제 잘 아실 것 같고, 자외선, 햇빛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햇빛에 있는 자외선이 자외선 A, B, C가 있는데 C는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A와 B가 들어와서 자외선 A와 B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외선 A, B, C 여기에 들어가는 얘네들이 주로 뭐 좋은 작용으로는 비타민 합성에 도움을 주고 살균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나쁜 작용으로는 흔히 이제 생각하게 되는 피부가 타는 거, 그 다음에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주름을 만드는 거, 그리고 피부암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제 안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외선을 뭐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차단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해왔었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데, 당연히 맑은 날 햇빛 아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이런 뭐 실내 여기처럼 창이 있긴 하지만 커튼이 다 닫혀 있고 지금 조명들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발라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실내에 자외선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의 자외선의 소스가 될 만한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온 햇빛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실내 조명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온 햇빛이 없으니까 실내 조명들, 여기에서 자외선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온 햇빛은 다시 직사광선이랑 산란광, 반사광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리창이 있고 햇빛이 그대로 딱 맞아서 양지가 되는 곳, 그리고 햇빛이 바로 들어온 양지가 아닌 음지에 있는 이쪽, 그러니까 직사광선으로 맞는 곳,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빛이 반사되거나 산란돼서 보이는 나머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실내 조명들은 보통
거의 대부분 이제 백열등, 형광등, LED 램프 이렇게 되겠죠. 요새는 이제 거의 다 LED 램프기 때문에 뭐 LED 램프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유리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리창은 대부분 소다석회 유리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석영 유리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석영 유리 같은 것도 있고 유리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그 각각의 성질들이 다르고 이제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뭐 모든 유리가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유리 90%가 소다석회 유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리는 이제 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다석회 유리는 자외선 B는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70% 정도밖에 차단을 못하기 때문에 30%는 유리를 통해서 자외선 A가 통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통해서는 자외선 A가 30% 정도 통과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적외선은 50% 미만 차단, 적외선은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창 안쪽에 있어도 따뜻한 이유는 적외선은 통과를 50% 이상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직사광선이 쬐는 곳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자외선 A가 30% 통과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자외선이 그러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공기 중에서 산란이 되는 것과 바닥면이나 뭐 어디에 닿아서 반사하는 것과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 자외선을 얼마나 반사하는가를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뭐 보통 이제 그냥 바닥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0% 내외 정도 되는데, 뭐 모래사장처럼 이런 밝은 데는 한 20% 정도까지도 될 수 있고, 자동차 본체나 뭐 유리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한 50% 정도까지도 반사가 되고, 스키장 80% 반사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수면은 어디에서 보면 뭐 몇 프로 반사를 못한다라는 데도 있고, 100% 반사한다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요 100% 반사한다라고 된 거는 모든 수면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파도 없고 바람도 없는 잔잔한 수면, 그런 데에서 정말 100% 반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0% 반사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뭐 지금 중요한 건 이 퍼센트가 아니라 대략적인 땅은 한 5에서 10% 정도 되고, 뭐 차나 유리 같은 경우에는 한 50% 되고, 뭐 눈면이나 수면 같은 경우엔 그거 이상이 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이렇게 들어온 자외선도 이 바닥, 뭐 책상이든 땅바닥이든 이런 거에 반사되는 게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반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들어왔던 이 직사광선이 그 산란이라고 해서, 이것도 좀 찾아보니까 뭐 레일리 산란이라는 거랑 미산란, 또 톰슨 산란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대기 중에서 주로 그 접하게 되는 거는 레일리 산란이랑 미산란인데, 그 레일리 산란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산소나 질소 같은 이런 작은 입자에 부딪혀서 빛이 산란되는 걸 레일리 산란이라 그러고, 미산란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입자, 뭐 먼지나 수증기 이런 것들에 부딪혀서 되는 산란, 이렇게 나뉘고, 자외선은 파장이 짧은 거에 속하기 때문에 뭐 미산란, 레일리 산란 둘 다 일어나지만 주로 레일리 산란으로 더 많이 퍼지게 된다. 그래서 자외선이 직사광선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직사광선, 그 다음에 산란광, 반사광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다음 두 번째 이제 실내 조명의 자외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백열등에는 자외선이 안 나와요. 그 백열등을 감싸고 있는 거가 또 유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자외선이 뭔가가 안에서 나올 만한 뭔가가 있으면 그 유리를 통과해서 자외선 A가 나오는데, 그 백열등 안에는 그 자외선 소스가 없어서 일단 자외선이 없다. 형광등은 자외선이 극미량 나옵니다. 왜냐하면 형광등의 원리 자체가 형광 물질에 자외선을 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빛이 이제 밖을 밝혀준다 하는 개념인데, 형광등도 마찬가지로 소다석회 유리로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형광등을 밖으로 뚫고 나오는 자외선은 극미량이다. 그 짧은 파장대의 자외선을 가지고 형광 물질을 때려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자외선 A 같은 게 없어서 뭐 거의 대부분 유리에 차단돼서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LED 램프, 이거는 이제 파장대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이것도 자외선은 없다. 그래서 실내 조명에는 그냥 자외선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형광등 같은 경우에 정말 극미량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만약에 뭐 이제 정밀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실내에서 계속 형광등 불을 여기다 켜두고 여기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한 열 몇 시간 이렇게 쬐야 된다, 그러면 자외선의 영향을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런 가까운 램프들 다 이렇게 형광 깜빡임 많고 이런 형광등을 쓸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다 LED 램프를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LED 램프는 자외선 걱정 없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실내에서의 자외선은 유리창을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직사광선과 그 직사광선 들어왔던 게 반사되어 들어가는 나머지 실내, 그리고 창이 아예 없는 실내, 이렇게 나눴을 때 직사광선 부분은 자외선 A가 30% 통과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에 있어도 자외선 A를 차단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직사광선이 쬐지 않는 다른 실내, 거기는 반사된 자외선과 산란된 자외선이 일부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자외선이 있긴 하니까 차단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얻는 이득과 바르지 않았을 때 생기는 손해와 이걸 이제 득실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내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계속 트러블 생기고 피부 장벽 깨지고 뭐 이런 분이다. 그렇다면 굳이 실내에서 직사광선을 쬐지 않는 곳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안 바릅니다.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한 이틀, 3일만 발라도 여드름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바르는데, 뭐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피부 타입에 따라,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과 뭐 생활 패턴에 따라 이렇게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이 없는 실내다 그러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주제인 흐린 날도 발라야 할까? 흐린 날 왜 더 잘 탈까? 자, 그러면 흐린 날이라는 건 다른 날이랑 다른 건 일단 구름이 햇빛을 바로 내리쬐는 걸 막고 있다라는 거와, 뭐 또 습도는 더 높은 가능성이 더 있을 거고, 뭐 이런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맑은 날과 차이가 생기는 구름이 자외선을 얼마나 차단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구름은 일단 안타깝게도 자외선 A는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자외선 B는 최대 50% 정도밖에 차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사광선이 없어서 그늘이니까 이거는 별로 뭐 자외선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외선 A가 그냥 그대로 들어오고 자외선 B도 최대 차단돼 봐야 50%니까 그 자외선 양으로 봤을 때 한 원래 맑은 날의 한 80%, 구름 없는 날의 80% 정도까지 통과가 돼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흐린 날이 별로 뭐 자외선이 적어지는 게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워터프루프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물 속으로는 한 60cm 정도까지 도달을 하니까 60cm 밑으로 계속 내려가 가지고 이제 잠수를 하면서 그 밖으로 안 나오고 그 노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셔도 되겠지만, 살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숨 쉬는 동안 자외선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도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깨진 구름 효과라고 나와요. 이제 브로큰 클라우드 이펙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 아니라 구름이 적당히 있는 날, 너무 하늘을 가린 날도 아니고 너무 조금 있는 날도 아니고 막 뭉게구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예쁜 하늘.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늘색에 뭔가 막 손뭉치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 이런, 제가 이거를 위해서 오늘 이 셔츠를 입고 온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생각이 아무튼 그런 정도로 구름이 적당히 있는 날, 이런 날은 오히려 구름이 한 점 없는 날에 비해서 자외선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외선 A는 그냥 원래 그냥 다 통과한다고 했었으니까 자외선 B가 차단되는 정도가 중요한데, 자외선 B가 구름이 최대 50% 정도를 차단해 준다고 했지만 엉성하게 있는 이런 구름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강도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원인을 찾아봤는데 과학자들도 이거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진 못한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구름이 있으면 직사광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요 틈으로만 이렇게 내려와 오면 될 걸, 요 구름에 맞았던 직사광선이 반사돼서 이렇게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구름이 적당히 있는 되게 예쁜 하늘에서는 오히려 자외선이 25% 정도 더 증가한다. 자외선 B가. 그래서 자외선 B로 인한 DNA 손상이 40% 정도 더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흐린 날 더 잘 탈 이유는 없지 않을까. 맑은 날보다 그래도 자외선이 뭐 80% 정도라고 했으니까 뭐 맑은 날에 비해서는 더 적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깨진 구름 효과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뭐 그걸 떠나서도 그냥 구름이 자욱하게 뭐 이런 안개가 뭐 구름이 이렇게 막 하늘을 다 가리고 있는 이런 날도 많이 타는 이유는 구름의 실제로 직사광선이 없다 보니까 자외선 양은 줄어들긴 했지만 직사광선이 없어서 굉장히 방심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런 날 밖으로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80% 통과하는 그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더 잘 탄다. 자, 또 이제 그런 의미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꼭 발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구름길 맑은 날은 내가 그러면 구름 사이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늘진 데만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늘진 곳은 직사광선 있는 것보다는 자외선이 적긴 하겠지만 구름 낀 맑은 날 자외선의 강도가 더 강할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야외 활동을 한다, 야외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무조건 발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앞에 서두도 길었고 이 내용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더 준비한 게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라고목함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자, 연희님, 선생님 리들샷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이 리들샷,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제가 그 생각을 하던 때였었어요. 이제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제 제 성격상 제가 이제 정말 이들 중에서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별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항상 방송에서도 제가 이걸 잘하고 전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정보를 드린다는 의미로 알려드린다라고 이제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비하를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마찬가지니까 생각보다 참 잘 모르는구나,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를 전문가라고 해야 되는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걸 접했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의견을 이제 알려드린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먹는 콜라겐에 대해서 최근에도 이제 되게 유명하신 피부과 원장님들도 그렇고, 또 굉장히 요새 이제 TV나 방송이나 자주 하시는 노인의학 전문하시는 젊은 선생님, 저희 학교 후배이신 것 같은데, 그 선생님도 이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먹는 콜라겐이 분해가 돼서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로 가는 거 아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 뭐 필요 없다, 그렇게 할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 하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가 없을 때 그냥 저희가 막연히 생각하던 내용들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많이 생겼고 논문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이제 전문가라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라면 최소한 좀 이제 최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먹는 콜라겐이 어떤 종류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정도를 먹으면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콜라겐 효과가 없다, 그거 먹느니 족발 사 드세요. 족발에 있는 콜라겐 젤라틴은 사실 그거는 정말로 큰 분자량 때문에 먹어서도 흡수가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콜라겐 사 먹을 돈으로 족발 사 드세요, 고기 사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콜라겐 가격과 고기 가격을 과연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셨는지가 제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가는 마장동에 석신한우라고 한우집이 자주 가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이제 제가 직접 고기를 보고 골라서 이제 고기를 사서 먹는데, 거기 가면 요새 기준으로 하면 등심, 뭐 비싼 안창살 같은 경우는 마장동에서 파는 가격 자체가 100g에 33,000원 이 정도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꼭 한우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수입산을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한 달치 먹는 콜라겐 값 몇만 원과 그러면 과연 안창살 먹는 100g 33,000원짜리가 이렇게 관련이 뭐, 그러니까 어느 걸 먹는 게 더 나을까, 이런 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리들샷 질문 주셨는데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리들샷은 뭐냐 하면 제가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미세침 성분을 섞어서 만든 화장품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피부과에서는 이미 알라딘 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라딘 필이 왜 알라딘 필이냐면, 처음에 이제 뭐 그거를 담고 끓이는 포트가 알라딘 요술 램프에 나오는 램프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제 필링 이름을 알라딘 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던데, 알라딘 필이 뭐냐면 해초류에 있는 미세침 성분들을 얼굴에다 이렇게 발라서 막 문질러 두면, 그러면 걔네 침들이 피부의 각질층에 이제 침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얘네들을 빨리 배출시켜 없애버리고 싶어서 피부의 턴오버가 빨라져요.
보통 이제 피부가 맨 밑에 있는 기저층에서부터 바깥에 있는 각질층까지 이렇게 자라 올라가면서 빠져나가는데, 그 짧게는 보통 한 28일 정도 걸리고 평균 한 35일 뭐 이런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 뭐 이런 사이에 그게 확 탈락이 빨리 돼 버리니까, 그만큼 그 여드름 같은 것 때문에 생긴 색소 침착이나 아니면 실제 여드름 때문에 생긴 빨간 자국이나 여드름을 일으키는 뭐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알라딘 필, 뭐 VSM, 뭐 해초 스케일링, 뭐 다 요런 비슷한 것들인데, 이런 원리로 피부과에서 시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리로 만든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미세침이라고 해서 뭐 MTS나 프락셀처럼 이런 개념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미세침 성분을 넣어둔, 그래서 각질 탈락을 빨리 하게 만드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드름 때문에 생긴 색소 침착이나 붉은 자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만드는데 꽤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연구된 바는 없지만, 하지만 미세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고 뭐 홍조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쓸 때 일단 안 쓰시거나, 쓸 때 굉장히 조심해서 쓰시거나, 너무 써보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미유진맘님, 저는 중학생 아이 2명 키우고 있는데요. 원장님은 공부를 스스로 하셨나요? 이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과에 와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좀 한 3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뭐든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과, 요 2가지를 다 가진 사람. 그래서 요 3번째, 이 2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이 이제 수석하고 차석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서울의대 정도면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 오는 데에도 보면 뭐 물론 이제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을 어떻게 그분들이 보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저렇게 노력을 하면 참 뭐든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은 시켜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스스로도 의대 와서도 누가 부모님이 시키지 않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 또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공부를 적은 시간을 들여도 성과가 잘 나오는 친구라면, 또 그렇다면 아마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라는 잔소리를 할 필요가 또 별로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가지 다 잔소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막 잔소리를 하고 뭘 공부를 하라 막 시키고 이런 건 아니라도 그냥 그 가이드를 해 주시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으니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우리 엄마는 한 번도 공부하라거나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럼 나는 왜 어떻게 공부를 잘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난 알아서 했나 또 뭐.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이제 아들한테는 지금 왜 저거를 아직 잘 모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참 생각해 보니 근데 나도 그때쯤에는 이걸 잘 몰랐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엔 나도 참 뭐 맨날 이렇게 노는 거 때문에 막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공부는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얘네들도 참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은 아직 어리고 생각이 완전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
인 것도 맞으니까 무조건 그들과 이제 어른처럼 1대1로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동기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막 계속 하는 것보단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는 어땠고 나도 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 이해는 가지만 근데 이제 이런 나는 나도 너 때는 못했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칭찬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잘해서 받는 성과 자체를 제가 되게 기분 좋아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 아들도 그렇게 초등학교 때만 하면 맨날 뭐 사회 60점 받아왔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보면서 되게 60점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뭔가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 잘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칭찬을 더 잘해주는 거 그게 그러니까 어떤 작은 성공이든 그런 거에 대한 성공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그 기분 좋음을 좀 느끼기 시작하면 아마 공부를 좀 하지 않을까 저는 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님 공부 답변이 너무 길다고 아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제 제가 이 시간 동안에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그리고 질문 주셨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흥님, 자외선 지수가 낮아도 탈 수가 있나요? 자외선 지수라는 게 이제 지금 자외선 통과된 양, 그러니까 대기 중으로 들어온 자외선 양이 얼마나 되는가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 거긴 한데 자외선 지수가 낮다라는 게 실제로 낮다고 해서 자외선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타는 거죠. 흐린 날 자외선 지수가 낮거든요. 근데 그때 탄다는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실내나 이런 게 아니라 야외 활동을 한다면 구름이 한 점 없는 날, 구름이 많이 낀 날, 완전 흐린 날 이런 날 가리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셔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뮤리엘님, 쌤 리쥬란 HB 맞고 싶은데 많이 아플까요? 리쥬란 HB는 리쥬란이 이제 PN 성분으로만 돼 있는 주사였는데 그게 이제 단점이 너무 아프니까 아무리 마취를 해도 너무 아프다라고 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리쥬란이 나오기 전에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물광 주사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면 물광과 리쥬란을 섞으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리쥬란에 들어가는 PN 성분과 물광에 들어가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이렇게 섞어 놓은 게 리쥬란 HB거든요. 그래서 HB가 되면서 확실히 전보다는 통증이 더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생각을 이제 리쥬란에다가 물광 성분을 섞어 놨으니 당연히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 유효한 PN 성분도 절반으로 줄고 물광도 애매하게 적게 들어가는데 이러면 과연 효과가 어떨까? 라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학회를 다니면서 좀 보다 보니까 학회에서 선생님들 이야기는 물론 이제 리쥬란과 이 회사의 이제 키닥터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연구를 한 거니까 보통은 당연히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키닥터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리쥬란 옛날 오리지널에 비해서 통증은 줄면서 효과는 좋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피부과 의사회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효과 자체는 기존 리쥬란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많고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명확하게 이 둘의 효과를 이렇게 막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연구된 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원래 리쥬란이 더 아프고 약간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응필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분에 몇 년 전부터 파스를 붙였을 때처럼 화끈거림이 있습니다. 만지면 촉감도 잘 못 느낄 정도입니다. 피부에 병변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같으면 피부과적인 문제보다는 신경외과적인 문제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척추 추간판 디스크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이제 어디에 감각신경이 조금 이상 감각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허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피부과에 만약에 피부 병변이 있다면 피부과에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피부과보다는 그쪽이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엔젤님, 시골 다녀온데 가려움증 시작돼서 피부과 가니 습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가렵고 무릎 아래 다리 전체가 붉어졌어요. 2주 약 먹고 바르고 하니 나았는데 갈색으로 흉터처럼 남았는데 연고는 언제까지 바르나요? 갈색으로 색소 변화가 생긴 건 언제쯤 없어지나요? 아마 시골을 다녀오면서 생긴 반바지나 뭐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출된 부위에 나타난 피부염. 보통 이제 이게 여름철이나 하여튼 노출부가 많아지는 계절에 생기는 피부염인데 접촉 피부염의 일종일 거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피부염, 습진 요렇게 이제 뭐 혼동해서 쓰긴 하니까 그냥 이제 습진이라고 아마 피부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고, 보통 요거는 접촉이 이제 중단되고 나면 저절로도 좋아지는데 굳이 고생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스테로이드 먹는 약이랑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을 쓰고 좋아지게 되는데, 보통 좋아질 때 한참 선홍색으로 붉고 되게 가렵다가 검붉은 빛으로 됐다가 그게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갈색으로 색소 침착을 남기는데, 그 색소 침착이 없어지는 게 사람마다 되게 다르지만 뭐 짧으면 한 3개월 정도 갈 수 있고 길면은 한 1, 2년도 가는 경우들도 있다. 근데 그 색소 침착 때문에 약을 더 바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주간 약 드시고 발랐으면 지금은 충분히 아마 잘 나았을 것 같아서 지금 더 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캐모마일님, 운전할 때는 왼쪽 부분에 자외선 차단제를 좀 더 발라야 할까요? 왼쪽 눈 주위에 잡티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왼쪽 얼굴에 더 잘 생기고, 주로 조수석에 타고 계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더 잘 타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으니까, 원래는 뭐 이상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왼쪽 오른쪽 잘 가리지 않고 뭐 왼쪽만 더 발라서 이쪽만 더 부옇게 되는 것도 이상하니까 그냥 양쪽 다 부옇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더 균형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뭐 저는 양쪽 다 바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그러니까 취지는 사실 저게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사광선이 쬐는 부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 A가 30% 더 통과를 하니까, 그래서 직사광선 쬐는데 더 많이 바르는 게 이론상은 맞다. 하지만 그렇게 바를 거면 균형을 맞추는 의미로 양쪽 다 그냥 같이 바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뭐 운전석 조수석에 탔으면 이쪽 운전석 분은 왼쪽만 더 바르고 오른쪽 조수석 분은 오른쪽만 더 바르고 이렇게 바르셔도 될 것 같고. 자, 죄송합니다. 자, 엔젤님, 원장님, 다리 습진에 바르는 더모타손 MLE 로션, 이 스테로이드던데 설명서와 다르게 발라도 되나요? 1일 1회 되어 있던데 피부과 원장님께서 자주 바르라던데 자주 발라도 되나요? 아침에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출근하고 직장에서도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차로 출근하고 직장에서도 지하주차장으로 사무실 올라와서 그렇게 퇴근하는데 선크림 발라야 되나요? 자, 일단 더모타손 ML 로션 1일 1회 되어 있으면 그냥 1일 1회만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과 원장님이 자주 바르라고 했다고 아마 뭔가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으셨거나 아니면 그냥 뭐 빨리
짧게 바르고 뭐 끊으라고 하셨거나, 근데 이거를 더 자주 바르실 1일 2회 정도까지는 뭐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더 자주 바르시진 마시고, 제가 그렇게 살거든요.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로 출근하고, 직장에서도 지하 주차장에서 사무실 올라와서, 근데 그리고 뭐 이제 밥 먹으러 점심 때 잠깐 나가는 일이 있어도 저는 선크림 바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자외선 노출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굳이 선크림을 그냥 바르실 필요, 뭐 득실 따질 필요도 사실 없는 정도죠. 근데 이제 점심 드시러 나가실 때 뭐 자외선 받을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발라야 되는가?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득실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안 바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렇게 뭐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성현리님, 햇빛 안 보고 비타민 D 약 먹는 게 좋은가요? 그쵸. 자외선이 이제 비타민 D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자외선을 너무 안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비타민 D 보충을 하게 되는데, 적당량, 제가 이제 다니는 것처럼 뭐 점심 때 막 나가서 이렇게 밥 먹고 다닌다, 이 정도만 해도 자외선으로 이제 비타민 D 합성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 같을 때 이제 자외선을 노출되는 일이 너무 없다, 그럴 때는 조금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검사를 했는데 자외선 비타민 D 레벨이 조금 낮게 나온다, 그러면 보충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보세요님,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그냥 비누로 세수해도 될까요? 꼭 클렌징을 하고 세수해야 하나요?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고 그냥 자면 뭐가 문제 되나요? 해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비누로 세안을 하는데 비누로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비누로 몇 번을 세안을 해서 이게 없어진다라는 느낌이 사실 잘 안 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자주 씻는 과정에서 장벽 기능 손상이 되고, 그러면 여드름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렌징을 하고 세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지울 때 장벽 기능이 깨지는 그러니까 현상이 꽤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런 것들 생길 수 있는 게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 자외선 차단제 자체를 그냥 바르고 주무신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피부에 뭐 여드름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이제 환경 호르몬 문제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붙어 있는 시간이 더 길면 길수록 더 그런 현상이 더 잘 생기긴 하겠죠.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그냥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뭐 세안을 하시는데 클렌징 뭐 오일을 쓰든 뭐 폼을 쓰든 비누를 하든,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지우고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캐모마일님, 자외선 강한 날로 오후에 선크림 덧발라야 할 때 영양크림 바르고 덧발라도 될까요? 건조한 피부입니다. 그렇죠. 영양크림을 근데 자외선 차단제 있는데 덧바를 수 있는 정도라면 뭐 충분히 덧바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자외선 차단제 자체가 되게 기름지고 유분기가 많은 편이라 건조한 피부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건조할지, 아니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요런 경우가 이제 수부지라고 해서 수분 부족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자연 보습인자와 내 몸의 수분 이런 거를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뭔가를 개선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영양크림 바르셔도 되긴 합니다. 자, 노곤하다님, 얼굴은 탔는데 몸통과 허벅지는 타지 않은 것을 보고 우선 햇빛을 물리적으로 가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여 양산을 쓰고 다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자외선 차단제 예전에 방송을 한번 했었을 때 양산, 책 넓은 모자, 그리고 옷 뭐 이런 것들로 가리는 것도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거 일단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게 안 될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뭐 추가로 바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뮤리엘님, 생선 콜라겐도 있지요. 그렇죠. 어린 콜라겐이라고 부르는 게 어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물고기 비늘에서 나온 콜라겐이라는 뜻이니까, 그걸 쓰는 이유가 이제 뭐 흡수율 차이가 뭐 육류랑 뭐 이렇게 뭐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보다 그냥 뭐
분해 일단 추출하고 뭐 이렇게 빼기가 쉽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적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콜라겐 먹을 때는 어린 콜라겐으로 분자량이 작은 거, 저분자량으로, 뭐 용량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루에 3g 이상 뭐 이런 정도 해서 뭐 그렇게 먹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라고목함님, 항암제로 유발된 잡티나 얼룩이 얼굴뿐만 아니라 손에도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손은 계속 남더라도 얼굴은 잡티 기미 시술을 받으면 없어질지 궁금. 손도 그런 시술을 받으면 좀 좋아져요. 근데 이제 가성비라는 걸 생각을 해서 과연 이제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될까인데, 실제로 이제 노화가 되면서 또 그냥 손이나 손목, 팔 이런 데 흑자가 생기는 것도 치료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치료가 조금 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럼 올해 치료를 할 때 이제 과연 손도 치료를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손 잡티가 많으셨었나? 그럼 제가 손을 유심히, 제가 다음 진료 오실 때는 한번 그걸 제가 보고 다시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보세요님, 오후 5시 때 운동하러 나가서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야 하나요? 그렇죠. 이제 여보세요님처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후나, 아니면 뭐,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운동하고 들어와서 씻고 출근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나요? 그거 하고 들어올 때 자외선을 씻고 또 다시 아침에 발라야 되는, 이런 거 하는데, 득실 따져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론상 원칙적으로는 바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벌써 2분이 오버가 돼 버렸는데, 그렇죠. 이제 그 뒤에 더 질문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혹시라도 제 영상에 댓글로 이렇게 더 달아주시면 제가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요거 말씀드릴게요. 아이들도 선크림 바른 후 클렌징하고 세안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른이랑 다를 거 없으니까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아직 제가 주제를 정하지는 못했는데, 다음번에도 아마 이제 핵심 내용만 짧게 이야기하고, 주로 이제 질문에 답변 드리는 거랑 오늘처럼 공부하는 거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